김성재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사실 곽영훈 회장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굳이 무슨 토론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제가 평소에 곽 회장님을 여러 번 뵙고 저분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토론을 임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정영상 교수님이 편안하게 오시라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좀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읽어가면서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곽 회장님의 지금 발제하신 이걸 전부 머리에 두시고 제가 조금 보완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가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의 행복이고 국가의 발전인데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면 곽 회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고 세계는 어디로 변화를 해서 어디로 나가는가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 국가 단위의 삶이 아니라 이미 글로벌 빌리지에 있는 지구촌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가 따로 있고 국외 정치가 따로 있고 국제사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국내적 삶이 국제적 관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의 현상만 가지고는 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계가 어디로 나가고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을 국가 지도자는 그거를 바로 봐야 된다. 동시에 우리의 국가의 국민의 현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세계의 이제 변화를 볼 때 첫째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죠. 이것이 갑자기 왔지만 앞으로도 몇 년이 지속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다고 해서 단순히 바이러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국내 상황과 국제 상황의 세계적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협력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오미크론 지금 바이러스가 와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당황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남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부자 나라와 부자들이 자기들만 백신을 맞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백신을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오는 이 오미크론이 도리어 부자 나라, 부자 사람들에게도 다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문제는 지금까지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면서 살아왔던 사회지만 이제는 더불어 협력하는 국제협력 관계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사실 지금 북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북한에 지금 백신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저게 2,500만의 주민들이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 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에게는 안 옵니까? 세계는 안 옵니까? 남아프리카에서만 생겼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도적 지원으로 누구를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살려야 되는 상호 국제협력 관계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세계가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가 깨우쳐야 되는 새로운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코로나가 왜 생겼나, 기후변화는 왜 왔나 하는 문제가 다시 등장하면서 근대 이후 인간이 인간 중심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세계관 속에서
자연을 무자비하게 인간의 소유물로 정복하고 착취해왔던 결과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연과도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래서 자연의 생명체가 인간의 생명체와 유기체적인 관계가 있다는 유기체적인 에콜로지컬 세계관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지금 세계의 변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 2016년에서 30년까지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것에서 17개를 정해서 우리나라도 가입을 다 하고 지금 이행하는 리포트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엔 회원국이 전부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17개가 뭐냐면 인류의 보편적 문제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이런 게 있고요. 지구 환경 문제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 다양성 등이 있고, 경제 사회 문제는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외경제 등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기업도 세계 기업들이 벌써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기업들도 최근에 ESG라는 것을 환경, 사회적 책임, 거기에 따른 가버넌스의 새로운 구조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제가 대학 교수로서 한 30년 있었고 김대중 정부에서 한 5년 동안 일을 했고 사회운동하면서 했던 경험 속에서 단순한 지식보다도 정말 국가의 정부에 들어가서 책임을 지면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의 일단 속에서 지금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국민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큰 이제 변화가 또 뭐냐면 이미 벌써 다 익숙하게 아시는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산업화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일반적으로는 AI라고 하는 인공 로봇과 빅데이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세계로 나오는데, 그거는 차차로 해도 소위 생명공학에 의해서 이제는 인간 복제가 가능해지는 신의 섭리에 도전하게 되는 거기까지가 지금 거의 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AI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인간, 이게 만들어내는 로봇이 아니고 AI가 움직이려면 그 움직이는 게 뭐냐면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란 건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AI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 AI를 거기다가 잘못 만들어 놓으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면 AI의 인간이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에게 마지막 집어넣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뭐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다움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과학기술적인 측면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알고리즘을 형성하고 있는 인간의 아이덴티티를 말하고 있는 마음, 정신, 영혼의 고향이라는 이 가치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AI 시대 인간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AI하고 빅데이터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AI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대한 인간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AI 시대에 빨리 가봐야 우리는 인간은 AI의 노예가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부터 앞에 있었던 것을 부지런히 따라만 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가로부터 이 변화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남이 하는 것을 잘 따라 배우는 거, 이것은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혁명적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새로운 일과 삶의 균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New balance of life and work.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나 고령화나 저출산 문제 이런 것도 그냥 옛날 산업사회 시대적으로 막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뭐 공무원 몇 명 늘린다, 그 다음에 일용직 뭐 단순 노동자들 만들어서 뭐 100만이 늘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는 정부 예산만 낭비하고 사실 인간의 노동력을 낭비하고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변화와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동시에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정보화 시대의 네트워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전부 SNS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중앙집권적 위계 구조에서 이제는 SNS의 네트워크의 수평적 관계가 다 바뀌었습니다. 정부도 이제는 조금 전에 우리 곽 회장님이 통치가 아니라 봉치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중앙집권적인 위계 구조의 권력 구조가 아니고 수평적 구조의 참여 구조로 만들어내야 되고 모든 사회 구조가 그렇게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이런 거죠. 사실 김대중 정부 때의 정보화를 제가 민정수석하면서 제가 추진했습니다.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빈 토플러의 책을 보면서 정보화 시대가 오는구나. 제가 사회운동하고 교수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보다 나은 대한사회를 만들 건가 고민하는 중에 이 책을 봤습니다. 마침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광주 사태 때문에 내란 음모죄로 교도소에 계실 때인데 제가 책을 이어드리면서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한 게 바로 알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었어요. 대통령이 그걸 보고 새로운 시대가 정보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집권이 되니까 대통령께서 제가 민정수석인데 김 수석이 이걸 책임져라. 그래서 정보화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정보화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거든요. 아날로그라는 것은 10진법입니다. 1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디지털은 0에서 1로 하는 2진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게 정보화의 첫걸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디지털로 바뀌어진 이 통신망을 전국의 통신망을 까는 것이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깔았죠. 그리고는 그것을 전부 마을로 연결시키고 학교로 연결시켜서 전부 그걸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정부가 그것을 바꿔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해서 전자정부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이 다 아실 텐데 모든 조달 업무도 B2B라고 하는 전자상거래로 바뀌어진 것이고 아까 곽영훈 회장님이 유비쿼터스란 말을 쓰셨는데 제가 그때 유비쿼터스란 말을 그때 사용했습니다. 유비쿼터스란 말은 언제 어디서나 통시적으로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전부 공무원들이 칸막이했기 때문에 전부 못 받지만 이미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정부 슬로건을 Government in your palm이라고 그랬어요. 컴퓨터 마우스를 쥔 속에 당신의 정부가 있다. 교육에 대해서는 World in your palm, 세계가 당신이 마우스 쥔 속에 있다. 이래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각한 거와 제가 이제 같이 만든 것이 뭐냐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그래서 문화 융성을 해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한류라는 것이 되고 문화산업하고 우리가 게임 산업, 문화 콘텐츠 여러 가지 만들면서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정보화의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곽영훈 회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전통산업에다가 다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시면 철강, 자동차, 전자 이것 다 전통산업과 함께 IT가 접목돼서 세계적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가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다 계시지만 옷을 저도 이렇게 입었는데 다 각각의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은 게 아니고 문화를 입은 겁니다. 자기 문화로 그 옷을 입은 거죠. 과거에는 경제가 문화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문화가 경제를 이끄는 시대예요. 그래서 디자인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산업운동을 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박 회장님 말씀하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창의적이고 가만히 있지 않고 뭐든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 우리나라가 세계 8위 경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 21년 11월 8일에 OECD가 내놓은 앞으로 2060년까지의 미래계획 보고서를 보면요. GDP라고 하는 국민 총생산 말고 국민의 실질 소득으로 말하는 PPP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44,778달러고 영국은 44,539달러고 프랑스는 43,536달러고 일본은 42,829달러고 이탈리아는 39,259달러입니다. 그런데 OECD는 이것이 앞으로 2060년까지 향후 이렇게 지속될 거다 이거예요. 한국이 이미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의식 속에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뭔가 어딘가는 의존해야 되고 미국과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우리의 의식이 아직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는 이렇게 변하고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엽전이고 우리는 과거의 촌놈이고 우리는 과거의 약소국이고 이런 구조 속에서 정치적 플랜을 만들어 갖고는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무력 대결 이전에 기술과 통상을 가지고 대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과 통상에서는 이미 우리가 세계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냐? 이것은 무력 속에서 이제 물론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대통령은 아주 철저한 원칙이 뭐냐면 한미 동맹을 철저히 강화해야 된다. 한미일의 공조를 굳건히 해야 된다. 중국과는 동반자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이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이것이 외교 정책뿐만 아니고 국가 경제의 모든 정책의 근본의 그 틀을 두고서 그걸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원칙대로 하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지금 대결 속에서 통상과 기술인데 우리가 통상과 기술에서 뒤처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과거적 사고를 하니까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면 어떠냐. 일본이 어떻게 하면 어떨까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안보나 이런 모든 원칙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의 우리 주소를 바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북핵 폐기의 논의가 이제는 이미 무효가 돼버렸다. 무의미하게 돼버렸다.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음속의 마하 10의 미사일이 남한에 들어가면 1분 안에 남한은 초토화된다. 이렇게 돼.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SLBM 잠수함 요격 핵미사일 이게 미 본토를 때린다. 미국도 지금 당황하죠. 언론을 보시는 대로. 자, 이거 어떻게 하냐. 과거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격 미사일 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1분도 안 돼서 여기로 날아와서 초토화시키는데 무언가의 북한과의 관계는 세계적 관계 속에서, 평화 관계 속에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고 북미 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의 관계 속에서 공조 속에서 북한을 어떻게든지 국제사회로 끌어내고 협력관계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 아닌가. 이건 그냥 생각입니다만은 무조건 지금까지의 북한을 반공산, 멸공 이런 식으로만 사고해서 그 순간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겁니다. 이거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용준 전 북핵 대사가 신동아에다가 작년에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 영국, 프랑스를 추월해서 세계 3대 핵 보유국이 된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 북한이 핵 무기가 보통 추정하는 게 한 6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수백 기가 돼가지고 이게 세계 3대 핵 보유국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실감을 하지 않는 거죠. 과거 패러다임에서 북한을 어떻게 할 거냐, 멸공할 거냐, 평화할 거냐, 요 둘 가지고 진보냐, 보수냐고 이래 가지고는 아무런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많이 했다.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념이거나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념과 철학이 있었지만 그것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요. 민주주의, 인권, 평화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거냐. 국민 삶에.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국민이 굶주려서도 안 되고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 못 가서도 안 되고 그렇죠. 아픈데 병원 못 가서도 안 된다. 그게 민주주의고 인권이고 평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고 4대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었고 중3 의무교육을 완성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고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었고 장애인 인권헌장을 만들었고 이 철학과 여기에서 실현 속에서 만든 겁니다. 별도로 따로 나온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공정과 상식이 정말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데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게 공정과 상식이 이게 최대의 화두가 됐나? 도대체 어쩌다가? 아니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궁극적인 골처럼 이게 기반인 것처럼 이렇게 되었을까? 당황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야 되죠. 이걸 무너뜨려 놨으니까 다 필요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공정과 상식을 말하면서 헌법에 여기 법학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이 이 법의 문제였어요. 이 법의 세 가지 문제를 하나 여기다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헌법의 핵심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국민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 이 헌법 전문이 지금 그대로 됩니까? 기회를 균등히 하고 모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서 가냐고요. 공정과 상식이 여기에 근거합니까? 서로 지금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의 양 진영이 생겨가지고 자기 패거리 이념이 아닌 이념 같은 걸 주장하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 공정과 상식의 포럼은 어디에 근거한 공정과 상식인가? 법치주의를 말하는데 양쪽의 법치주의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검찰개혁의 난백성을 가지고 있고 헌법이 파괴됐다 이랬다 하는데 한쪽은 법을 수호하는 거다 이랬는데 이게 왜 이게 다 무너졌을까? 근데 우리 그러면 가장 중요한 헌법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공은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민정수석을 하게 되니까 이 법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법의 공부를 하면서 헌법책부터 다시 다 보고 법조문을 보고 이 헌법을 한 분들을 찾아가서 이 정신을 말하고 유진호 박사가 왜 우리의 헌법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해서 왜 자유국가와 사회국가의 이 두 요소의 헌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를 전부 다 공부하면서 이 민정수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딜레마가였던 게 뭐냐면 23조입니다. 헌법 23조예요.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재산권은 보장하는데 재산권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강제 수용이 가능해졌어요.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헌법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국가와 사회국가 두 요소가 바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헌법 23조가 바로 1항은 자유국가고 2항은 사회국가의 헌법이 이렇게 부딪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 재개발, 무슨 특별 마을 조성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대장동이고 뭐고 하는 것들이 그 전부터도 전부 다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약자의 것을 이 법을 통해서 그냥 빼앗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길을 내는데 거기에 개인 집이 있는 거를 안 비키면은 무조건 수용해서 안 비키면 부르도자로 밀어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제가 정부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길을 이렇게 빨리 내느냐. 일본은 절대로 이게 좁은 길을 낼 수가 없다. 이게 이 사람이 버티면 설득해야 돼. 절대로 안 되면 할 수 없다. 근데 너희는 길을 쫙쫙 내서 전국이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참 감탄스럽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23조예요. 그런데 23조의 세 번째 항이 뭐냐면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당한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정당한 보습이 어디 있어요? 보상이. 지금 대장동이 얼마 줬습니까? 100만 원도 안 주고 다 그거 빼앗아 가지고 수천만 원 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LH공사가, SH공사가, 뭐 정부가 또는 대기업이 전부 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 재개발하게 되면 약자는 쫓겨나요. 그리고 강자는 거기에서 부당한 이득을 가지게 되고 전부 갈취를 하게 되는 이런 건데 이걸 그냥 23조에다 그냥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공정과 상식이라고 봐야 되나?